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세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채권 그리고 파생 상품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한데 먼저 채권은 어떤 세금들이 있나요? 채권에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알려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구분을 해봐야 돼요. 네.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채권을 만기가 되기 이전에 매매했을 때, 팔았을 때 발생되는 매매 차익,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 소득?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돼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랑 동일하게 15.4%로 원천 징수가 되고 1년 동안의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종합 과세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반면 채권의 매매 차익에는요, 세금이 없습니다. 왜요? 소득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세금 안 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맞는데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와 관련돼서 과세하는 체계는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법에서 나열해서 네. 열거하고 있는 부분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열거되지 않았으니까 과세가 되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채권을 펀드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직접 하는 게 더 좋네요. 맞아요. 펀드에 채권을 담아서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매매 차익이 모두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펀드를 이렇게 간접 투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가 절세에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꿀팁. 그렇다면 이 채권을 매매하다가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조금 뭔 소리예요? 그런 거 이상한 없어요? 소리를 하세요. 손실 났잖아요. 이익이건 손실이건 여하튼 네. 아예 세금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여하튼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직접 투자 시 과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 항상 얘기를 나왔었던 건데 수입 시기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네, 어떻게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해당 이자 배당 소득, 여하튼 소득이 수입 시기가 언제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이자를 지급받는 날, 그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좀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활용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비과세, 분리과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채권 중에 보면 이자가 비과세되는 상품이 있어요. 좋다. 이런 것들 알고 싶어요. 과세되지 좀 않도록. 네, 맞아요. 뭐 있나요? 브라질 국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워낙 유명하죠, 이거는. 브라질 국채에 개인이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 매매 차익, 그리고 외화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차익 이렇게가 발생을 하는데 원래 매매 차익과 환차익은 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이자 소득에는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와, 좋다. 아니 그러면은 브라질 국채는 완전 비과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내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왜 비과세가 되는지 보려면 브라질과 우리나라의 조세 조약부터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브라질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 브라질어인가요? 그러면 이자 소득은 브라질에서 과세할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브라질에서는 외국인들한테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좋다. 그래서 이자 소득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과세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비과세 채권이었잖아요. 분리과세가 가능한 채권도 있습니다. 또 뭐죠? 분리과세 되는 것들 뭐 있어요? 분리과세 되는 거는 저희가 우리 장기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요, 투자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만 모든 채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이어야 하고 채권의 만기가 10년 이상인데 내가 투자자잖아요. 내가 3년 이상 보유하고 투자하다가 3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뭔지 알죠? 과세할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떼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라는 거는 한마디로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장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때 적용되는 세율이 좀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길래. 15.4%가 아니고요. 네. 33%입니다. 아니, 너무 높잖아요. 무슨 번거의 3분의 1을 뚝 떼는 건가요? 이럴 거면 그냥 분리과세 안 내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혜민 씨 같은 네. 사람은 분리과세 신청을 안 하시고 그냥 15.4%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받는지 이렇게 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다만 금융소득이 많고 나의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합과세가 되는데 내가 그때 적용받는 세율이 33%보다 높다. 라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분리과세 신청하시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33%가 더 적은 세율이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네. 분리과세를 신청하기 전에 한번 내 소득과 세율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배워봤고, 그렇다면 파생 상품은 또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파생상품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렵고 파생 상품은 좀 저 세상 맞아요. 파생상품이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좀 어렵긴 한데 파생상품의 정의를 좀 간단하게 내려보자면 주식, 통화, 채권 등의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해당 파생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보려면 파생상품을 먼저 좀 구분을 해봐야 합니다.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 ELS, DLS와 같은 파생결합 증권, 그리고 ELB, DLB와 같은 파생결합 사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 아니면 양도소득 둘 중에 하나로 과세된다 볼 수 있어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럼 먼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어떤 것도 있어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파생상품은요. 아까 말씀드린 선물, 옵션,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거든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국내 파생상품인 경우에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파생상품 그리고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파생 상품인 경우에는요, 해외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 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표로 한번 쫙 주실 거예요? 표를 한번 보면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 상품의 예시는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미니 선물 옵션 이런 아이들처럼 주가지수의 가격 변동을 이익 원천으로 두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도소득 계산이나 신고는 어떻게 해요? 배당소득세처럼 원천징수 되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번 5월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간략하게 보자면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이익을 통산을 해서 여기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차감한 다음 11%의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 산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하신 이 소득자분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상품 양도 차익을 개인이 구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법에는 어떻게 구하는지 사실은 다 정해져 놨는데 세무사인 내가 봐도 사실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아. 어떻게 보여?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세법에 맞춰서 양도 차익, 양도 소득을 다 계산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할 때 금융기관에 가서 그 내역서를 받아서 참고해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5월에 진짜 뭐 여러 가지 신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세무사한테 정말 본물 터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으로 계산되는 거를 알아봤고 배당소득으로 계산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파생상품은 ELS, DLS와 같은 파생결합 증권, ELB, DLB와 같은 파생결합 사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배당소득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죠? 15.4%.
아니 아직도 말을 못한단 2천만 말이야? 원 넘으면 종합과세. 맞아요. 여기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그렇게 15.4%로 원천 징수되고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또 중요한 거 수입 시기. 맞아요. 수입 시기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 시기는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한마디로 배당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ELS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간혹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네. 3년 만기 ELS에 내가 투자를 들어간 거야.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조기 상환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3년 만기를 꽉 채웠네? 꽉 채우면 3년을? 그치. 3년 만기를 다 채운 거예요. 배당 소득을 3년 만기 때 지급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세가. 맞아요. 네. 3년 동안 축적된 배당 소득이 마지막 그 만기에 속한 과세년도에 한 번에 과세가 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어쩔 수 없이 되는 이런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투자를 할 때부터 월 지급식 ELS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과세가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배당소득을 좀 분배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해요. 좋은 꿀팁이네요. 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